지난 10월 29일 경주에서 역사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로웰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미국 상무부에서 25년간 일한 무역 전문가였죠.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자동차에 25% 관세를 매겼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월 5억 달러씩 손실을 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관세를 15%로 낮췄습니다. 의약품과 항공기 부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됐습니다. 천연자원은 아예 관세가 없어졌죠. 진짜 핵심은 여기서부터였습니다. 미국이 3,500억 달러를 한꺼번에 투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로웰은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선을 그었습니다. 한 해 200억 달러씩만 투자하겠습니다. 총 2,000억 달러였습니다. 3,500억을 2,000억으로 잘라버린 겁니다.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프로젝트로 쓰기로 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주도했습니다. 외환 시장이 불안해지면 투자를 조정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원금 보장도 받았죠.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막아냈습니다. 로웰은 그날 외교를 다시 배웠습니다. 이건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APEC 정상회담이 열린 경주 하백 컨벤션 센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미국 대 한국, 누가 봐도 결과는 뻔해 보였죠. 저는 미국 대표단 자문위원 자격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25년간 국제무역협상의 최전선에서 일해온 사람으로서 이번 협상의 결말을 예측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이길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회의 시작 1시간 전 동료 자문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로입니다. 카드가 없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자동차 관세 25%를 확정했고 한국의 현대와 기아는 월 5억 달러의 손실을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경주 하백 컨벤션 센터 로비는 웅장했습니다. 천장이 높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지만 그날만큼은 그 공간조차 숨이 막힐 듯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 경찰과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고 21개국 정상들의 수행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경주의 가을 하늘은 맑았지만 컨벤션 센터 안의 공기는 먹구름처럼 무거웠습니다. 메인 회의장으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자국에서 APEC를 개최한 것이 오히려 독이 될 거라고 말입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자국 땅에서 미국에게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니까요. 그건 굴욕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가 왜 이 시기에 APEC 개최를 고집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장 안으로 들어서자 21개국 정상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미국과 한국 사이에 무언가 결정적인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회의장을 채웠습니다. 저는 미국 대표단 뒤편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오늘의 협상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서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유로웠습니다. 이미 승리를 확신한 사람의 얼굴이었죠.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서류를 한 장 펼쳤습니다. 준비된 각본이었습니다. 한국을 압박하고 조건을 관철시키고 세계에 미국의 힘을 과시하는 완벽한 시나리오 말입니다. 자동차 관세 25%는 변경 불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마디는 선언이었습니다.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죠.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한국 대표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측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항복하는군.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침묵이 너무 길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즉각 반응이 나오거나 당황한 기색이 보이기 마련인데 그들은 마치 준비된 사람들처럼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너무 차분했습니다. 저는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10초가 지났습니다. 20초가 지났습니다. 회의장의 정적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확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미국은 공정한 경쟁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일방적인 복종을 원하십니까? 회의장이 술렁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도전이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에게 21개국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정면으로 질문을 던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헤저테이츠 3세컨즈. 3초의 침묵이었지만 그 무게는 3년과 같았습니다. 공정한 경쟁이죠.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의 여유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협상 테이블의 기준을 바꾸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꺼낸 서류는 그래프였습니다. 삼각형 모양의 도표였죠. 저는 처음에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설명을 시작하자 회의장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죠.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차의 점유율은 8.3%입니다. 작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소비자 선택률로 따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는 마치 대학 강의를 하듯 천천히 그러나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끝을 따라 그래프를 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 소비자 10명 중 7명이 한국차를 구매 후보 1순위로 고려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격 대비 성능, 안전성, 그리고 연비죠.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 시장에서 장사하려면 우리 규칙을 따라야죠. 이재명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이 회의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 규칙이 고용을 파괴한다면 어떻습니까? 고용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고용은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정치적 생명줄이었죠.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그는 대통령이 되었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관세 25%가 시행되면 한국차 판매량은 급감할 겁니다. 당연한 결과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 그래프를 펼쳤습니다. 한국차 판매가 줄면 미국 내 한국차 부품 공급업체 237곳이 타격을 받습니다. 이 업체들이 고용한 미국인 노동자 수는 4만 3천 명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거래하는 미국 중소기업까지 계산하면 연쇄 실업자는 12만 명을 넘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그 숫자를 적었습니다. 12만 명.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12만 개의 가정이었고 12만 명의 유권자였습니다. 게다가 한국차가 빠진 자리를 일본차나 유럽차가 채울 겁니다. 미국차가 아닙니다. 결국 미국 노동자만 손해를 보는 구조죠.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프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대통령님, 이게 정말 미국을 위한 선택입니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논리로 상대를 압박하는 전략이었죠. 그리고 그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고용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측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표정에서 당황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을 거라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이야기를 해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화제를 바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그가 한 발 물러섰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동차 관세 문제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된 겁니다. 한국 반도체, 우리 시장에 너무 많이 팔고 있습니다. 대만과 똑같은 조건을 요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대만과 동일한 조건이면 됩니다. 우리는 공정한 경쟁을 원할 뿐입니다. 너무 쉽게 동의했습니다. 저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걸까요? 그때 제 옆자리에 앉은 동료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대만과 같은 조건이면 한국이 유리합니다. 물류 비용이 적고 기술력도 대등하니까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양보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원하던 조건을 얻어낸 겁니다. 그것도 미국이 먼저 제안하게 만들면서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공을 넘겼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3,500억 달러 정도면 적당하겠죠. 3,500억 달러.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저는 한국이 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회의장 안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이건 사실상 항복 요구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보이는 미소였습니다. 투자는 하겠습니다. 다만 상한선을 정하죠. 200억 달러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이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상한선이라고요? 3,500억 달러 요구에 대한 답이 200억 달러 상한선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투자는 한국 기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필요한 분야에 집행됩니다. 미국이 강요하는 투자가 아니라 한국이 선택하는 투자죠. 저는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협상의 구조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액수에 대답하는 대신 한국이 제시하는 상한선으로 대화의 틀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것도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으로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패배의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날 외교를 다시 배웠습니다. 외교란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논리로 상대를 설득하는 예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침묵을 깨는데 5분이 걸렸습니다. 그 5분은 영원처럼 길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면서 초침이 움직이는 것을 세고 있었죠. 회의장 안에 21개국 정상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이 침묵을 깨려 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자동차 관세를 재검토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제 노트에 그 시간을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오후 3시 47분. 미국이 한국의 논리 앞에 무릎을 꿇은 순간이었습니다. 25%는 과도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15%로 조정하죠. 이재명 대통령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승리의 기쁨보다는 차분한 확신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반도체는 말씀하신 대로 대만과 동일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의약품, 항공기 부품, 목재에 대해서도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예상보다 훨씬 큰 양보였습니다. 미국이 이 세 가지 품목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준다는 건 사실상 무관세나 다름없다는 의미였죠. 한국이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단 하나의 허점도 남기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자동차에서 시작해 반도체, 의약품, 항공기, 부품, 목재까지 모든 핵심 산업 분야에서 원하던 것을 얻어냈습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방위비 문제는 별개입니다. 회의장의 공기가 다시 긴장됐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이걸로 만회하려는 거구나. 방위비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분야였습니다. 동맹국에게 더 많은 돈을 내라고 압박하는 것은 그의 특기였죠. 일본은 이미 방위비를 대폭 증액했습니다. 40조 원 수준입니다. 한국도 그 정도는 내야 공정하지 않겠습니까? 40조 원. 한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곤란해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협상을 잘한다 해도 방위비는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이건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대답은 또다시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좋습니다. 방위비를 증액하겠습니다. 너무 쉽게 동의했습니다. 저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뭔가 다른 계산이 있는 게 분명했죠.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냥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을 미국 무기를 사는 데만 쓰지 않겠습니다. 한국의 자체 방위산업 기술 개발에 투자할 겁니다. 회의장 전체가 정적에 잠겼습니다.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를 내되 그걸 미국 무기가 아니라 한국 기술에 쓴다고요? 이건 양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역공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주국방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미국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동맹이 될 수 없죠. 강한 한국이 강한 동맹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그는 방위비 증액을 한국의 자립을 위한 기회로 바꿔버렸습니다. 미국이 요구한 돈으로 한국이 스스로 무기를 만들겠다는 선언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분명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강한 동맹국이 미국에도 이익이 된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제 노트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자주의 힘.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준 건 단순한 협상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자존심이었고 독립에 대한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로 개발한 무기는 우방국에 수출할 겁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말이죠. 그렇게 되면 미국의 안보 체계도 더 탄탄해지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의 무기 수출까지 언급하면서 이것이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웃었습니다. 패배를 인정한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는 5초간 이어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예술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논리와 자존심으로 강대국을 설득한 완벽한 외교의 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25년간 외교 현장에 있었지만 이런 협상은 처음 봤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교과서가 아니라 혁명이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회의실로 소환됐습니다. 미 상무부 긴급 브리핑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산업부, 재무부, 국무부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죠. 그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아니, 어둡다기보다는 분노에 가까웠습니다. 로웰, 당신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산업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협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보했습니다. 양보라고요? 이건 양보가 아니라 항복입니다. 재무부 국장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의 앞에는 신문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모든 언론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한국에 굴복하다. 미국 외교 사상 최대 참사. 대통령의 패배,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저는 그 헤드라인들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언론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왜곡이 아니라 진실을 그대로 보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관세 15%로 내려준 것도 모자라 반도체는 대만과 같은 조건, 의약품과 항공기 부품까지 최혜국 대우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국무부 정책실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 가관인 건 방위비입니다. 한국이 증액한 방위비를 자기네 무기 개발에 쓴다고요? 이건 우리를 완전히 우롱한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날 회의장에서 본 이재명 대통령의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반박할 여지가 없었죠. 하지만 그 말을 여기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실수입니다. 저는 결국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실수라고요? 로웰, 당신도 25년 경력인데 이게 실수로 보입니까? 차관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의회에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공화당 강경파 의원 12명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정 재검토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죠.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 협정은 미국의 이익에 반합니다. 즉각 번복해야 합니다. 백악관은 조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침묵했습니다. 보좌관들이 계속 협상 번복을 요구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패배를 인정한 자의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개인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경주에서 가져온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펼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했던 그래프, 통계, 수치들. 모든 것이 정확했습니다. 하나도 틀린 게 없었습니다. 저는 미국의 명분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5년간 미국의 이익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애국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회의장에서 본 것은 단순한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신념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자존심이었죠.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강한 한국이 강한 동맹이 됩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한편에서는 불편함이 일었습니다. 미국이 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겁니다. 그때 제 이메일로 한국 언론 기사 링크가 도착했습니다. 동료가 보낸 것이었죠. 저는 그것을 클릭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조용했습니다. 승리를 자축하는 기사도 없었고 미국을 비난하는 논평도 없었습니다. 단지 사실만을 담담하게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상호 호의 원칙 합의, 자동차 관세 조정, 반도체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방위비 증액, 자주국방 기반 강화로 연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은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었죠.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그날따라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도시를 덮고 있었죠. 승자의 침묵은 언제나 패자의 소음을 압도합니다. 미국은 시끄러웠습니다. 언론이 떠들어댔고 의회가 항의했고 관료들이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그 대비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다시 그 협상의 모든 기록을 분석해야겠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미국인으로서가 아니라 분석가로서 그날의 협상을 재평가해야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경주 협상 재분석, 진실의 기록. 저는 이제 분석가가 아니라 목격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격자에게는 진실을 기록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경주 회담이 끝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에서 한국 산업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협상 이후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추적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제가 본 숫자들은 믿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현대와 기아의 미국 시장 판매량이 47% 급등했습니다. 단 3개월 만에 말입니다.
관세가 15%로 내려가자 소비자들이 다시 한국차를 선택했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살아난 겁니다. 저는 그래프를 보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회의장에서 말했던 것이 정확히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차 판매가 늘자 미국 내 부품 공급업체들도 살아났습니다. 4만 3천 명의 일자리가 지켜졌고 오히려 새로운 고용이 창출되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니었다. 저는 노트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이건 전략의 결실이었습니다. 치밀하게 계산된 결과였죠. 다음으로 저는 반도체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한국 반도체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대만을 추월했습니다. 대만과 동일한 조건을 받았지만 한국이 더 빠르게 움직인 겁니다. 실리콘밸리 주요 기업들이 한국 공급망과 재계약을 발표했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구글 모두가 한국 반도체를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기술력은 대등한데 물류 비용이 적고 납기가 빨랐으니까요. 대만 모델을 베낀 게 아니라 한국식으로 재해석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똑같은 조건을 받고도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준비였습니다. 그날 오후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미국 산업자문단이 주최한 비공개 모임이었죠. 주제는 한국의 협상 전략 분석이었습니다. 저도 초청받았습니다. 회의실에는 40명 정도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경제학자, 외교관, 산업계 인사들. 모두가 한국의 전략을 연구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놓친 게 뭡니까? 한 교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힘으로 협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논리로 협상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한국 방식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날 세미나는 5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데이터 활용법, 논리 구성 방식, 협상 타이밍. 모든 것이 분석 대상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뉴스를 켰습니다. CNN이었습니다. 앵커가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오늘 폴란드와 12억 달러 규모의 방산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9 자주포와 천국 미사일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방위비를 증액한 지 3개월 만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던 것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방위비의 70%를 자체 기술 개발에 투자했고 그 기술로 만든 무기를 유럽에 수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미국의 요구를 한국의 무기로 바꿨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국가 전략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설계도였죠. 다음 날 저는 상무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로웰 한국식 협상 전략 연구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오. 공식 문서로 만들 겁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공식 문서라니 그럼 이게 정부 차원의 연구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국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현실을 인정해야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3개월 전만 해도 한국에게 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배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위에 새 노트를 펼쳤습니다. 표지에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국 외교의 재정의. 저는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외교란 힘의 과시가 아니라 논리의 예술이다. 한국은 이것을 증명했다. 그날 밤 저는 경주 회의장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을 다시 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류를 펼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협상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설계한 거라고 말입니다. 단기적인 승리가 아니라 장기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건 데이터가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보낸 메시지였죠. 이제 세계는 한국을 배우게 될 것이다. 경주 회담 6개월 후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4월 대선 캠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그는 새로운 카드를 꺼냈습니다.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전략이었죠. 그는 트위터에 한 줄을 올렸습니다. 한미 관세 협정 재검토가 필요하다. 미국 우선. 워싱턴 정가가 다시 술렁였습니다. 저는 그 트윗을 보는 순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또다시 정치로 외교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 국가 간 약속을 뒤집으려는 겁니다. 로웰, 이번엔 어떻게 됩니까? 동료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뒤에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 산업부가 조용히 발표문을 냈습니다.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감면 혜택을 지속 유지합니다. 저는 그 발표문을 읽으면서 전율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신사의 반격이었죠. 한국은 미국이 협정을 흔들어도 자신들은 약속을 지키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그 고고한 태도가 오히려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한국식 협상 모델 연구팀을 구성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공동으로 참여했죠. CNN이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미국이 흔들린다. 한국이 기준을 만든다. 저는 그 헤드라인을 보면서 씁쓸했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었고 한국은 그 신뢰로 세계의 존경을 얻고 있었습니다. 5월 중순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직접 발언했습니다. 한국이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고려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실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큰 실수를 하고 있었죠.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생중계를 지켜봤습니다. 그의 첫마디는 차분했지만 강력했습니다. 한국은 약속한 투자 상한 200억 달러를 이미 달성했습니다. 협정서를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서명하신 분은 트럼프 대통령 본인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반격했습니다. 사실로 대응한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말이죠. 우리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제 누가 신뢰를 저버렸는지 세계가 판단할 겁니다. 회의장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또 이겼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긴 겁니다. 백악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도 조용해졌습니다. 침묵이 패배를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미국 관점에서만 분석하지 않겠다. 진실의 관점에서 기록하겠다고 말입니다. 애국자이기 전에 학자로서, 분석가로서 역사를 정직하게 남겨야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보고서를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국 외교의 진화, 그리고 미국이 배워야 할 교훈. 2026년 7월 제네바 유엔 무역 포럼에서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손에는 12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제목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죠. 한국 협상 모델, 21세기 외교의 새로운 기준. 저자는 에드워드 로웰. 제 이름을 걸고 낸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오늘 고백하러 왔습니다. 제 첫마디에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각국 외교관 200여 명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25년간 미국식 협상을 믿었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옳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작년 경주에서 제가 본 것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힘이 아니라 논리로 협상했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협상에서 양보가 아닌 설계를 선택했습니다. 모든 요구에 대응 전략이 있었고 모든 수치에 근거가 있었죠. 이건 즉흥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미국인인 제가 한국을 칭찬하는데 박수를 받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존경받으니까요. 보고서 발표가 끝나고 각국 외교관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프랑스 대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한국 모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공식 참고 자료로 쓰겠습니다. 독일 통상대표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베를린에서 세미나를 준비 중입니다. 강연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일주일 후 워싱턴에서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한국식 협상 전략을 공식 연구 프로그램으로 지정한 겁니다. 예산 500만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우리가 배우기 시작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패배가 곧 진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미국은 자존심을 버리고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8월 서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저는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그의 말은 겸손했습니다. 우리는 이긴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원칙을 지켰을 뿐입니다. 외교는 승패의 게임이 아니라 상호 존중의 예술입니다. 저는 그 겸손함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승자가 자랑하지 않을 때 그 승리는 더욱 빛납니다.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BBC는 한국 외교의 새로운 표준을 세우다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21세기 외교, 한국 모델로 재편된다는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에서 그 기사들을 스크랩했습니다. 하나하나가 역사였습니다. 한 나라가 교과서가 되는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오래 생각에 잠겼습니다. 25년간 믿었던 세계관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나는 미국 중심의 세계 지도를 찢어버렸다. 저는 새로운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 중심에는 서울이 있었습니다. 한때 작은 나라라 불리던 곳이 이제는 세상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외교의 미래는 한국의 이름으로 쓰일 것이다. 경주 회담 1년 후 세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2026년 10월 저는 싱가포르 국제경제포럼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세안 10개국 통상장관들이 한국 협상 모델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데이터 기반 협상을 하고 싶습니다. 베트남 통상장관이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방식이 국제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럽연합이 한국식 외교 전략을 공식 교육 과정에 포함시켰습니다. 프랑스 외교 아카데미에서는 경주 회담을 케이스 스터디로 다뤘죠. 저는 그곳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한 나라의 철학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미국도 변했습니다.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외교 기조를 전면 수정했습니다. 상호 존중 외교 원칙을 천명했죠. 저는 그 변화를 지켜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게서 배운 것이다. 외교는 이익보다 신뢰라는 것을 말입니다. 25년 경력에 제가 한국에게서 배웠습니다. 한국의 산업도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자동차 수출은 전년 대비 68% 증가했습니다. 반도체는 세계 시장 점유율 2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방위 산업은 세계 4위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그건 외교의 부산물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결과였다. 저는 보고서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에서 보여준 것은 단기적 승리가 아니라 장기적 설계였습니다. 12월, 저는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국제정책자문가 자격으로 초청받았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사무실에서 한국 외교부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로웰 박사님, 보고서 덕분에 우리가 세계에 제대로 알려졌습니다. 한 국장이 감사를 표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본 것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산타워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도시에서 나는 미래를 보았다. 25년간 저는 워싱턴을 중심으로 세상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힘은 무기나 군대가 아니라 신념과 원칙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호텔로 돌아와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외교, 그 이후의 세계였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인생의 절반을 미국의 논리로 살았다. 그러나 남은 절반은 한국이 가르쳐준 철학으로 살 것이다. 외교란 힘이 아니라 신뢰이며 명령이 아니라 존중이고 승리가 아니라 공존이다. 한국은 이것을 세계에 증명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변화의 증인이었다.